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미래기술 라이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한국 편집장을 맡고 있는 정두희입니다. 오늘 테크놀로지 리뷰가 지금 이제 올해 1월에 한국 에디션을 런칭한 이후에 여러 가지 컨텐츠 그리고 세미나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은요. 본지의 이 아티클이 한글로 번역돼서 실리고요. 그리고 한국의 로컬 기사도 추가적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 트렌드 그리고 기술 혁신과 관련된 좀 심층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조금 일찍 접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분석적인 내용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는 세미나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진행하는 10대 미래기술 라이브 세미나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2021년 10대 기술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AI를 비롯해서 메신저 RNA, 그 밖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격 기술 같은 아주 중요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로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가들을 모셔서 해안을 얻는 시간이 바로 미래기술 라이브 세미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AI 분야에서 요즘 굉장히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LG AI 연구원의 배경훈 원장님입니다. 원장님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경훈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어떤 AI 인사이트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LG AI 연구원에서 배 원장님과 함께 실무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시는 임우형 상무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임 상무님도 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AI 연구원에서 데이터 인텔리전스 랩을 맡고 있는 임우형 랩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좀 좋은 얘기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인터뷰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AI 기술이 시장에서 현재 어떻게 확산되고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최근 시점에서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듣는 게 아무래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돼서요. 짧게 시장 현황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AI 전망 발표를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AI 시장이 연평균 17.5% 성장하고 총 매출이 한 622조 원에 달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21년 올해 성장을 많이 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약 368조 원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시장을 조금 세분화해서 보면은요, 크게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하드웨어, AI 서비스 이 세 가지 시장으로 보통 구분을 짓는데요. 이 중에서 AI 소프트웨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체 AI 시장 매출의 88%가 이 AI 소프트웨어 시장에 해당되고요. 이 소프트웨어 중에서 AI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의료나 법률, 게임 분야, 또 교육 분야에 굉장히 재밌는 AI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AI 서비스 시장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비즈니스 분야에 잘 도입이 되고 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IT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RPA처럼 AI 시스템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자동화하도록 돕는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는 이 IT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 중에서는 IBM이나 액센추어, 그리고 인포시스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비즈니스 운영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고도화시키는데 지원하는 회사는 PwC나 딜로이트, 언스텐 영 이런 컨설팅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AI에 들이는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글로벌 기관의 데이터를 가지고 AI 기술의 이 시장 상황을 조금 브리핑해 드렸고요.
자, 이제 LG AI 연구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술 발전 수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AI 연구원에서 진단하고 있는 AI 기술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배 원장님께서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LG AI 연구원 관점이라기보다도 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좀 제 생각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 2010년대에 딥러닝 기술이 본격 등장하면서 뭐 딥러닝에 대한 뭐 회의론도 잠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컴퓨터 비전이 뭐 인간의 시각 인지 수준을 뛰어넘었고 2018년도에 인간의 독해 수준을 뛰어넘는 언어 모델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딥러닝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빨리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딥러닝 기술은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됐는데 한국은 AI 연구 개발에 좀 다소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2010년대 그 초중반만 하더라도 AI 관련해서 좀 같이 연구할 만한 전문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고, 기업에서는 그 AI에 대한 뭐 실효성하고 그 어떤 많은 투자 비용 때문에 AI 투자를 좀 주저하고 있었던 시점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AI 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GPU 투자와 뭐 많은 데이터 레이블링 투자가 필요하는데 뭐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좀 설득하기가 뭐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업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모든 사업에서 이제 AI 퍼스트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뭐 원천 기술부터 뭐 응용 연구 개발까지 뭐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확보를 많이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뭔가 AI 연구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딥러닝 기술이 등장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저는 이게 컴퓨터 비전 쪽에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뭐 이미지의 경우에 이제 날씨, 계절, 시간 뭐 이런 주변 환경이 고려한 어떤 특징 추출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딥러닝은 뭐 엔드투엔드 학습으로 뭐 전처리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고 기존에 이제 딥러닝은 기존 머신러닝보다 복잡한 뭐 신경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상용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게 좀 더 용이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딥러닝의 기존에 이제 근데 딥러닝이 이제 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한계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좀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딥러닝이 말씀드린 대로 만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딥러닝 구조상 그 학습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 좀 단점인데 뭐 기존의 기업에서는 학습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어떠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뭐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할지 아니면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에 맞게 수정하고 개발할 수 있을 텐데 기존의 딥러닝에서는 이것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연구개발 부서하고 사업 부서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사업 부서를 설득할 때 AI가 100% 정답만을 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부와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좀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Explainable AI 같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고민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에서도 AI 비전 검사할 때 뭐 찍힘, 뭐 스크래치 이런 분량의 종류와 위치를 그 설명하는 AI로 잘 활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데이터 부족 현상, 뭐 딥러닝은 많은 데이터를 이제 필요로 하는데 LG 같은 제조 중심 기업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량은 학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 데이터 부족 현상으로 진행했던 과제들이 실패하거나 뭐 고급 AI 기술을 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기보다는 뭐 간단한 어떤 데이터 분석 방법들을 적용하는 조직으로 과제가 이관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의미 있는 데이터를 잘 쌓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뭐 겐과 뭐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같은 생성 모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추가로 만들고 이거를 뭐 저희 이제 신약 후보 물질 개발 작년에 진행할 때 생성 모델을 활용해서 데이터 증강하는데도 좀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뭐 생성 모델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 학습한 모델을 유사한 사이트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트랜스퍼 러닝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LG에서도 수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특히 해외 공장들은 데이터 확보도 어렵고 공장 내의 환경을 분석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환경에 한국 공장에서 만든 AI 모델을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저희가 화학 공장이었는데 폴란드 공장에도 적용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아주 나이스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은 트랜스퍼 러닝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 분야에 계속 연구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딥러닝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한 번 학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가 신규로 발생될 때마다 기존 학습 패턴 데이터가 함께 전체 재학습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전 학습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LG는 AI 추진단 시절부터 컨티뉴얼 러닝 연구를 시작해서 이전 학습 내용을 고려한 연속 학습이 가능한 체계도 계속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존의 딥러닝 기술의 한계도 극복하면서 최신의 AI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룹에 필요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고 특히 비교적 제한된 문제와 정답이 정해 있는 엔터프라이즈 AI 분야에서 주로 이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과 효율화를 위해 AI 연구 개발을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프로덕트나 서비스 관점에서 AI는 AI 스피커, 챗봇 등의 개발도 진행하기도 했는데 늘 딜레마였던 것이 지금 현재 기술로는 이렇게 제너럴 AI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도메인별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 레이블링도 해줘야 되고 도메인별로 추가 학습해야 되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고민 가운데 최근에 오픈 AI가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초고대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GPT-3를 세상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GPT-3가 제공하는 어떤 이런 파라미터 수는 1750개, 그러니까 인간 뇌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초고대 인공신경망으로 이 버트가 이제 보면은 GPT-3는 구글 버트 대비해서 구글 버트가 파라미터가 한 3.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GPT-3가 500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PT-3의 가장 큰 장점은 퓨전 러닝이 가능해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도메인별 학습이 거의 불필요한 수준이 됐고 종합 추론이 가능해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버트 기반으로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을 할 때 검색을 통해서 오픈북 시험을 만약에 봤다면 GPT-3는 클로즈북 형태로 종합 추론해서 테스트하는 형태로 별도의 이제 검색이 불필요해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약 1억 불 정도 투자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엔비디아도 기존에 A120대로 이제 구성한 슈퍼바드를 내놓고 멜가트론 LM이라는 언어 모델 라이브를 제공해서 기업에서 손쉽게 GPT-3를 좀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의 슈퍼바드가 이제 한 대에 거의 70억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고 이 GPT-3의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최소 7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GPU 인프라만 해도 70억 곱하기 7하면 이제 500억 대의 투자가 필요한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적 ROI를 고려한다면 이 투자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앞으로 등장하는 이제 GPT-4는 100쪽의 파라미터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GPU 인프라 투자에 도대체 얼마나 비용을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 GPT-3는 이런 초거대 인공신경망은 이미 대세로 여러 서비스 영역에서 그 효과가 입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연구 방향도 초고대 인공지능을 위한 신경망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될 거고 라지 스케일 모델의 단점인 또 마찬가지로 학습 과정의 설명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하고
네. 데이터 편향성으로 윤리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이런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AI 퍼스트로 선언한 대기업들이 이러한 초거대 인공지능망을 계속 구축할 거고, 이를 확보한 기업 간 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스타트업들도 이런 초거대 AI를 구축한 기업들하고 사업적 협력을 통한 기회 탐색을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LG AI 연구원의 배경훈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I 연구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업적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를 좀 말씀드려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권위 학회죠. CVPR에서 연속학습 기술 경연대회에서 아마존과 중국의 유수 기관들을 제치고 종합 1위를 했고요. 올해에도 국제 인공지능 학회에서 또 학습 성능을 높이는 기술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열사에서 여러 가지 또 퍼포먼스를 낸 걸로 언론에 많이 알려졌죠. 자, 스스로 평가하는 그 AI 연구원이 가진 어떤 좀 강점, 다른 연구기관과 비교해서 그 AI 연구원이 갖고 있는 그 강점이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아직 저희가 이제 AI 연구원 이제 설립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뭐 많은 업적을 쌓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나름 이제 저희가 그 LG 사이언스 파크에 있을 때부터 나름 연구를 통해서 좋은 학회 논문도 발표하고 계열사의 의미 있는 난제들을 해결해서 그 사업적으로 임팩트 있는 결과도 만들기도 했지만은 뭐 아직 저희가 이제 좀 해결할 문제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질문 주신 내용에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는 우선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좀 기본기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를 잘하는 여러 기관과 대학들이 있지만은 우선은 저희가 이제 AI 좀 원천 기술의 강자인 토론토 대학하고 원팀처럼 이제 강하게 협업해서 좀 아주 좀 기초 레벨부터 기초 연구하고 응용 연구를 좀 오랫동안 좀 수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논문 성과도 같이 만들고 저희 LG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좀 같이 풀어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토론토 대학의 졸업생들이 LG AI 연구원에 입사하기도 하고 저희 AI 연구원에 있는 구성원들도 토론토에 가서 자유롭게 공동 연구할 수 있는 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풀었던 문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신약 개발과 배터리 수명 용량 예측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메인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어프로치를 진행했는데, 계열사의 도메인 전문가들에게 AI 교육을 잘 시켜서 저희랑 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진행함과 동시에 AI 연구원 내에서 AI 컨설턴트 조직을 키워서 도메인 지식도 어느 정도 이해한 AI 전문가들을 육성을 거의 1년 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들 AI 컨설턴트들이 하는 일이 초기에 이제 문제 정의를 계열사의 도메인 전문가들과 진행하고 필요한 데이터 체계에 대한 어떤 가이드도 제공하고 풀고자 하는 문제 수준에 대한 정의도 같이 해나가서 결과적으로는 AI 사이언티스트들은 저희 AI 연구원들은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사업적으로도 좋은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원래는 LG에 있었던 LG 사이언스 파크에 있었던 조직이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AI 연구원으로 이제 새롭게 발굴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AI 컨설턴트 중심으로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AI 컨설턴트가 이제 각 계열사를 돌아다니면서 그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AI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그동안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저희 같이 참여하신 임용 사모님께서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했던 뭐 과제 중에서 여러 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실패한 과제도 있고 뭐 성공한 과제도 있는데 뭐 오늘은 좀 성공한 과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과제 중에서 암과 면역 관련된 신약 후보 물질들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는 난제를 저희 LG 화학의 생명과학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항암 및 면역 관련 신약 개발은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좀 걸리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다. 질병의 원인을 억제하는 물질을 찾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리드 물질이라는 걸 발견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만 보통 3.5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존에는 숙련된 연구원이 제한된 지식하고 직관을 바탕으로 물질의 구조를 설계하고 해당 구조를 바탕으로 물질을 합성하고 평가해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억제하는 과정을 찾아내는데 약 3.5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게 거의 연구원들이 1만 번 정도 반복해서 리드 물질을 이렇게 한두 개 만드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거를 최신의 AI 기술 활용해서 후보 물질을 발굴 시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단축하고자 노력했고, 그런데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했고, 이런 부족한 데이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성 모델을 활용해서 무한히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기도 했고, 또 강학습으로 최적의 어떤 성능의 물질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기술도 개발해서 저희가 이제 만든 AI 모델로 적용했을 때 한 4개월 만에 최적의 리드 물질의 AI를 생성해낼 수 있었고, 실제 이제 생명과학에서 합성하고 검증하는 시간 포함해서 기존에 3.5년 걸리던 일을 약 8개월 만에 좀 우수한 후보 물질을 발굴할 수 있게 된 것이 굉장히 좀 의미 있었다 봅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개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업적 임팩트가 2,700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약 2억, 290억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도 받았고, 이러한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 계기로 올해는 이제 면역 항암 백신의 주 재료인 신항원 물질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업적 가치가 연간 2,670만 불에 달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임상무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과제를 많이 했고 다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패했건 성공했건 간에 제가 좀 재밌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과제 중에 대표적인 이제 배터리 수명 예측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퇴화를 하는 화학 제품인데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제 배터리의 수명을 얼만큼 남았는지를 잘 예측한다면 그 배터리를 얼만큼 더 쓸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잔여 가치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되겠는데요. 기존에는 충전 방전하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횟수를 수행해서 그걸 측정함으로써 배터리의 수명을 예측을 했었는데 이 측정 시간을 굉장히 AI 알고리즘을 써서 리그레션 알고리즘들을 써가지고 기존의 통계 기법으로 좀 할 수 없었던 수준의 오차율로 짧은 시간 만에 이제 예측을 함으로써 빠른 시간에 충방전 데이터만 사용해가지고 수명을 예측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충방전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절감하고 시간도 단축시키고 그 시간에 다른 생산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효율을 높여주고 이제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었던 그런 과제였고요. 이것을 이제 후속으로 올해에는 이제 공장에서 생산할 때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사용할 수 하는 그런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든지 그쪽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배터리에 대한 수명을 사용하면서 예측하는 과제까지 이어서 후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제들이 이제 단지 과제 수행해서 성공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제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곳에 정말 의미 있게 사용이 될 수 있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증명하는 것이 저는 좀 더 이제 의미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가지고 기존의 방식으로 풀기 어렵던 문제를 조금 더 손쉽게 또 좋은 퍼포먼스로 이제 풀어내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룹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인공지능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문제에 주목하십니까?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일단 풀었을 때 사업적인 임팩트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문제, 이제 문제 범위는 그렇게 좁혀 있고 단순하게 이제 인공지능을 쓰지 않고 뭐 쉬운 기술로 할 수도 있는 문제보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뭐 연구로서의 가치도 있는 그러한 과제들에 이제 좀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난제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난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열사에서는 하고 싶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고 뭐 무수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그중에 AI 연구원 내부의 리소스 아니면 LG 내부의 이제 인공지능 리소스가 어쨌든 한정적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과제를 접근하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엔터프라이즈 AI 분야에서 뭐 수요 예측이나 가격 예측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뭐 배터리나 뭐 화학 쪽에서의 물성 예측 이런 예측 문제도 있고 뭐 공정 최적화라든지 SCM 관련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프로덕트 쪽에서도 뭐 챗봇이라든지 뭐 그런 약간 상품화 관련된 그런 인공지능 과제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뭐 알고리즘을 조금 더 혁신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새로운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를 통해서 좀 더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그 문제를 선정하는 것도 AI 연구원에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G 안에 여러 계열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제 함께 풀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계열사들도 이제 회사의 종류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AI로 혁신이 잘 되는 회사가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좀 여러 회사들을 접하시면서 좀 구분이 되시나요? 뭐 제가 뭐 크게 두 가지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데이터 준비를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는 뭐 기업 회사들도 있고 데이터 활용에 대해 준비에 대해서 좀 아예 인식이 좀 많이 없는 기업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AI를 잘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데이터 쌓을 때부터 아예 원칙을 딱 만들어서 데이터도 쌓고 데이터 정리를 좀 레이블링도 잘 해두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저희가 이제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 처음부터 데이터를 쌓는 조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뭐 이렇게 프로파일링도 잘 하고 실제적으로 메타데이터도 잘 관리하고 히스토리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 저희 뭐 그룹 차원의 여러 개 계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열사들과 AI를 논의하기 전에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 같이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한 어떤 디스커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탑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열사에서 의사결정을 가진 탑이 실제로 이제 뭔가를 AI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기업들이 AI를 자사 서비스의 상품에 활용하고자 하지만 막상 그 사업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기존의 관습대로 이제 일처리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AI 뭐 굳이 이렇게 적용해야 되나 하는 생각 가신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같이 좀 굉장히 조직이 큰 기업에서는 탑이 이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대부분 이제 실패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계열사 대부분의 저희가 AI 연구원에서 진행했던 계열사와의 과제에서 성공한 과제가 탑들이 직접 저희한테 이 과제를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발제했던 과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AI 혁신이 잘 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고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세미나 주제가 이제 비즈니스에서 도입하는 AI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AI 성공적인 도입에서 이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예, 100% 동의합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결국 뭐 회사의 뭐 AI 역량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뭐 좋은 AI 인재를 뭐 얼마나 확보했느냐와 이렇게 동일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이 뭐 누구나 뭐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뭐 도구화되기도 했지만은 이 AI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성능 차이가 굉장히 뭐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사람에 따라 뭐 10배, 100배 뭐 그 이상도 이제 퍼포먼스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AI 연구원에서는 역량 있는 분들은 동시에 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한 개, 뭐 어떤 분들은 뭐 한 개의 프로젝트도 뭐 수행하기 좀 어려워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뭐 우수한 AI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는 데 있어서 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이 우수한 조직 문화를 우리가 가졌는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성공의 그 중요한 팩트 같고요. 저희가 이제 좀 뭐 제조 기반의 LG이긴 하지만은 뭐 지금의 이제 대부분 이제 AI 기업들은 마치 게임 회사처럼 굉장히 좀 수평적이고 애자일한 조직 문화를 이제 추구하는 것 같고, 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 보면은 일단 뭐 수평적이고 애자일 조직 문화 환경에서 마음껏 다양한 주제를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한테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도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건지, 이 부분들도 굉장히 좀 젊은 우리 AI 사이언티스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 같고, 또한 이제 AI 기술이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런 응용 연구랑 원천 기술이 잘 개발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AI로 어떤 문제만 풀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AI 기술이 계속 진화 발전되기 때문에 그 원천적인 어떤 AI에 대한 기본 뭐 이론, 원천 기술에 대한 어떤 좀 뭐 스터디, 그걸 통한 어떤 논문 발표, 이런 것들이 좀 잘 제공되는 어떤 그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LG AI 연구원은 그런 면에서 AI 인재들에게 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희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를 그동안 이제 연구했던 친구들이 뭐 저도 포함해서 어떤 AI로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그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AI로 기존에 보면 최근에 뭐 AI 스피커, 뭐 챗봇, 그리고 자율주행, AI로 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좀 보여졌는데, LG 안에서 아까 뭐 저희는 뭐 신약 개발, 뭐 배터리 수명 예측, 뭐 굉장히 뭐 통신에 관련된 어떤 문제들, AI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가 어떤 문제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AI로 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말로 AI에 대한 최신 AI 기술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어떤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펀더멘털 리서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플라이드 리서치 간의 어떤 밸런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희는 그 두 가지를 응용 연구와 기초 연구를 구성원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고, 구성원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AI 인재 영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LG AI 연구원의 사정은 어떤가요? 당연히 저희도 이제 AI 인재 영입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수한 AI 인재 확보가 저희 연구원의 그 연구 수준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다행히 이제 AI 연구원 설립 초기 단계에 저희 뭐 LG 내에 이제 각 계열사의 우수한 인재들도 많이 지원하셔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기도 하고, 뭐 캐나다나 저희 미국 중심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AI 연구원에 뭐 하나둘씩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아직 그 사업을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AI를 전공하고 그 자체를 심도 있게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할 수 있는 AI 사이언티스트 중심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더더욱 좀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저희가 어떤 노력해서 또 좋은 인재를 계속 확보하려고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룹의 여러 문제들을 섭렵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재풀이 좀 광범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보하고 또 양성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AI 연구원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분들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내공학, 바이오, 그리고 화학 뭐 전공도 가지신 뭐 인재들도 모여서 같이 이제 AI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뭐 그만큼 저희 안에 그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뭐 예시일 것 같습니다. AI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노력한다면 이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을 좀 모시고 있고, 아까 저희 연구원이 이제 펀더멘털 리서치하고 어플라이드 리서치 뭐 두 개를 중점으로 이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펀더멘털 리서치 랩에서는 구성원들이 뭐 캐나다와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뭐 외국인 출신 연구원도 있고, 뭐 중국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뭐 이렇게 저희 연구원에 합류하신 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미시간 대학의 이용락 교수도 뭐 미국에서 이제 뭐 좀 연구 개발하시다가 뭐 저희 쪽으로 합류하게 되셨고, 실제로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되다 보니까 뭐 기초 연구를 하겠다는 분들 많이 이제 좀 뭐 들어오고 계신 상황이고, 더더욱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재택근무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하고 캐나다는 거의 100%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온라인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춰가면서 저희가 좀 글로벌리 이제 좋은 인재들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해보고자 합니다. 계열사들과 이제 그 비즈니스에서 생기는 문제를 같이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네. 이제 인공지능 기술적인 이해도 잘 되어 있어야 할 테지만 그 계열사가 있는 그 산업이나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텐데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AI 기업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뭐 질문하신 내용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계열사의 현장 전문가를 저희 AI 연구원에 있는 구성원들만 육성하지 않고 계열사 전체의 어떤 그 현장 전문가들한테 도제식으로 저희 아예 그 AI 연구원으로 저희가 파견을 받아서 도제식으로 멘토링 교육을 통해서 AI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저희 연구원 내에서 말씀드린 그 AI 컨설턴트 조직을 둬서 이 친구들이 도메인 날리지도 굉장히 좀 잘 알지만은 AI도 굉장히 좀 잘 이해하는 이런 어떤 AI 전문가들을 좀 키워내고 있습니다. 가장 뭐 이런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어떤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다수의 어떤 성공 체험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LG 내에 뭐 AI를 풀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AI 컨설턴트 또는 이제 그 계열사의 각 현장의 전문가들이 어떤 실제적인 어떤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그 안에서 좋은 어떤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 수 있다면은 뭐 이러한 어떤 지금 그 다양한 어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도메인 날리지와 AI를 이해하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육성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잘 육성이 되면은 우리 AI 사이언티스트 연구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 연구 개발하는 데만 오히려 집중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청중들 중에서는 아마도 그 LG AI 연구원과 같은 곳에서 이제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AI 연구원에서 생각하는 그 인재 조건, 어떤 걸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뭐 다른 이제 일반 기업하고는 좀 많이 다른 이제 연구 조직이다 보니까 뭐 최우선은 뭐 일단은 저희가 계열사의 여러 가지 문제도 풀어야 되니 뭐 최신의 AI 기술을 뭐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인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 어떤 원천 기술 확보 수준에서부터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응용 연구까지 좀 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 역량을 좀 갖춰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함께 좀 뭐 하시길 좀 기대하고 있고, 저희 AI 연구원에서는 편식하지 않도록 말씀드린 대로 기초 연구, 응용 연구의 밸런스 잘 유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게 마치 대학 연구실하고 뭐 기업 연구소가 같이 공존하는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적으로 본인의 어떤 뭐 그 그 성장 그 플랜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은 좀 더 뭐 기초 연구를 통해서 논문 발표를 많이 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본인은 그동안 어떤 학교에서 많은 어떤 기초 연구를 뭐 수행했다고 생각하면은 뭐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들을 풀어서 여러 가지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기를 원할 겁니다. 이런 어떤 저희가 좀 밸런스를 좀 잘 맞춰서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할 거고, 실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AI 그의 어떤 그 우수 인재 척도가 그 논문 그 우수학계 논문 발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논문 발표를 자기가 연구한 성과를 논문 발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보다 이제 AI에 대한 깊은 이해로 AI를 얼마나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동안 이제 학교에서 AI 연구를 많이 좀 기초적인 어떤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저희 LG AI 연구원에 오셔서 계열사의 다양한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일까요? AI 활용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실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어떤 저희 화학 문제, 저희가 생명과학 문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이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고민했던 부분이 대부분 저희가 풀었던 문제들이 저희 계열사에서도 AI를 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들이 좀 잘 이렇게 풀지 못했던 그들의 고민이 뭐였냐면은 AI 기술이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AI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 방법론을 통해서 실제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연구한 결과가 그대로 이제 우리 현장에 적용하면 풀리느냐 이게 잘 그대로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연구한 그 결과물들을 어떤 현장의 문제를 통해서 풀어내서 답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활용이라고 보는데 그걸 통해 어떤 성공 사례, 성공 성취감을 한번 맛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AI의 이 기술적인 이 도구를 사용해서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바로 그 활용 능력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야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AI 활용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AI를 이제는 어떤 도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잘 활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AI 전문가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면은 이제 AI는 잘 활용할 수 있겠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깊은 수준의 어떤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할 때 그런 어떤 실제적인 그 연구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걸 현장의 문제로 어떤 뭔가 그 답을 만들어 보는 어떤 경험치를 한다면 더 이렇게 높은 수준의 AI 사이언티스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AI를 도입하는 현장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데요. AI가 제시하는 그 방향이 사람이 이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과 안 맞는 그런 인사이트를 이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정말 선택이 중요한 경우에는 잘 모르는 AI의 인사이트를 채택하기보다는 보다 안전한 상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거금의 투자가 수반되는 종류에는 이제 자칫 잘못했다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인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은 AI는 또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점점 학습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선택과 유사하게 AI가 수렴되는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AI를 도입한 취지와 좀 다르게 가는 방향이죠.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또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기업에서 이제 특정 문제를 해결할 때 아직도 저희는 이제 사람 전문가의 의견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AI 의견은 참고 정도 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요. 아직은 좀 인간의 지혜가 이제 AI보다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믿음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추구하는 제너럴 AI에 대한 어떤 갈 길이 아직도 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AI를 사람과 닮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는 AI 그 자체로 인정하고 그 활용 방법을 인간이 잘 결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AI로 기업 문제를 뭐 풀어가는 뭐 사람으로서 뭐 최근 이제 GPT-3 등장은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과거 딥러닝 등장으로 뭐 해결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풀린 것처럼 이런 초고대 인공지능 언어 모델은 굉장히 좀 또 다른 어떤 뭐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을 뭐 전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GPT-3 같은 뭐 초고대 뭐 AI도 뭐 아직 학습하는 과정 잘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 뭐 데이터 편향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극복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인간이 이런 기술들을 뭐 올바른 목적으로 잘 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AI가 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로 저희가 뭐 잘 활용한다면은 인간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뭐 굉장히 좀 도움받는 측면에서 마치 뭐 영화 대표적인 영화 두 개를 뭐 예를 들어보면 뭐 허에서 이제 사만다 같은 그런 어떤 AI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아이언맨의 뭐 자비스 같은 AI가 내 일을 도와준다면은 저는 좀 더 창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요. 총종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채팅창에 질문이 이미 올라온 것도 있고요. 자,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셨던 이홍락 교수님과는 어떤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네, 우리 이용락 교수가 이제 CSAI라는 직책을 맡고 있고, 그 CES, Chief Scientist of AI라는 조직을 맡고 있고, 그 산하에 Fundamental Research Lab하고 AI 플랫폼 팀, 뭐 AI 기획팀 이런 뭐 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용락 교수님은 그 펀더멘털 리서치를 끌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 토론토 오피스하고 이제 미시건 쪽에 이제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해외에 있는 연구진들하고 한국에 있는 어떤 기초 연구하는 펀더멘털 리서치 랩을 전체적으로 끌어가시고요. 최근에 이제 펀더멘털 리서치 랩 안에서 좀 푸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백신을 발굴하기 위한 신앙원 예측 문제,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저희가 소재 분야의 어떤 AI도 많이 좀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소재 발굴을 위한 AI 연구도 이영락 전문께서 좀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한국에 이제 미국에 반 계시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에 가 계십니다. 그럼 미국에 가 계시면은 주로 이제 거의 뭐 미국 시간으로 지금 동부에 계신데 거의 새벽 2시까지 같이 저희랑 컨퍼런스 콜하고 디스커션하고 하는 회의를 하루에 뭐 6시간 이상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네요. AI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미국이나 중국에는 데이터가 많지만 이제 국내 기업들은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AI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뭐 제가 뭐 답변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단순 기업뿐만 아니라 뭐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데이터 체계를 어떻게 좀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이런 민간 뭐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좀 AI 기술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데이터 문제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제조기업의 어떤 그 AI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도 데이터 확보하는데 굉장히 좀 데이터 부족 현상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제조 분야의 엔터프라이즈 AI는 저희가 그 정해진 어떤 문제,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 사이즈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GPT-3 같은 뭐 초고대 인공지능에서 이런 초고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굉장히 그룹 내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저희 조직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 그룹 내에 데이터 컴퍼니라는 어떤 조직도 있고 뭐 유플러스 전자 뭐 각 고객센터를 통한 우리 확보된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모아서 우리가 좀 좋은 어떤 AI를 요즘 편향되지 않은 어떤 뭐 AI 윤리를 기본으로 원칙을 가진 이런 AI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디스커션을 그룹 차원에서 거의 뭐 매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뭐 답을 뭐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아볼까 합니다. 좋은 AI 기술과 또 좋은 AI 제품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우수한데 이걸 이제 제품에 적용했을 때 반드시 제품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텐데, 자, 좋은 AI 기술을 좋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뭐 좋은 AI 기술이 일단 어떤 관점에서 좀 이게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제 뭐 AI 기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뭐 트랜스퍼 러닝이나 컨티뉴얼 러닝 뭐 이런 어떤 기술들을 현실에 이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저희가 만약에 이제 뭐 대용량의 어떤 서버 환경들이 구축되는 어떤 그 서비스 영역이라면은 충분히 이제 AI를 풀리 학습해서 뭔가 적용도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좀 엣지단에서 굉장히 좀 라이트하게 좀 적용돼야 되는 AI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AI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질문하신 거에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상황에 따른 어떤 AI를 잘 최적화해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좀 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도 좋은 AI 연구를 하는 것과 좋은 AI 제품을, 솔루션과 서비스를, 프로덕트를 만드는 건 굉장히 좀 다른 얘기 같고, 다만 지금 좀 더 상용 레벨에서는 지금의 어떤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는 이런 기술이, 이게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AI를 연구하는 영역보다는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뭐 최적화 이슈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네. 회사의 기술 조직과 사업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를 AI 기반으로 이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문제 해결의 결과나 그 과정의 수용도가 각 계열사 조직에서 많은 편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혁신 조직은 이제 실패를 러닝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겠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 회사와 그 조직들에서 내재화되고 문화로 체화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LG AI 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어드레스 하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좀 대부분 시도하는 일들이 뭐 계열사의 문제를 좀 풀어가는 일들이지만은,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이렇게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열사의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좀 잘 정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AI 기술이 실제적으로 잘 적용 안 되는 어떤 환경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좀 앞단에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준비, 데이터에 대한 정비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어떤 좀 문제들을 잘 발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잘 발굴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LG는 그룹 차원에서 그 DX 조직을 그룹 차원에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의 DX 조직도 있고, 실제로 각 계열사별 DX 조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열사별 AI 빅데이터 조직도 있고, 저희 같이 그 그룹 차원의 AI 연구원 조직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아직은 이렇게 사업적인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딜리버리하는 조직은 아니다 보니까, 정말 AI를 가지고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증명하는 조직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계열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만은 그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AI로 어디까지 한번 풀어보고 도전해 볼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실패를 용인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런 어떤 도전을 통한 실패가 좀 뭐 쌓이더라도 계속 저희 기술적인 난리는 계속 높여져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의 어떤 역할과 좀 계열사에서 직접적으로 DX를 하는 어떤 그런 조금의 목표들이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LG그룹의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LG AI 연구원의 배경훈 원장님과 그리고 실무적인 책임을 하고 계시는 이무영 상무님 모시고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 라이브 토크는요, 바이오 분야를 뒤바꾼 이 AI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개발한 글로벌 기업이죠. Cgen에서 AI 총괄을 하고 계시는 서영상 상무님을 모시고 AI와 바이오의 융합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입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항상 최신 기술 아티클들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으니 방문해 보셔서 많은 관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라이브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청중들 그리고 오늘 함께 나와주신 배 원장님과 임상무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